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16세의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2018년 8월 20일 그레타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하는 날 학교 대신 스톡홀름의 스웨덴 국회의사당을 찾아갑니다. 그레타는 기후를 위한 파업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서 1인 시위를 시작하죠. 지구온난화, 정확히 말하면 글로벌 히팅, 지구가열이 초래하는 기후위기로 세상이 결단나게 생겼는데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10대의 외침은 스웨덴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응답하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레타는 지금 기후위기 행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레타는 왜 학교 대신 기후위기 팻말을 들고 스웨덴 국회의사당을 찾아갔을까요? 그레타가 뭔지 알고서 깜짝 놀란 사실 몇 가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자의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2100년이면 지구 표면 온도가 17도가 됩니다. 놀랍게도 파충류가 지배했던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지구 온도가 17도였습니다. 그때 지구 전체는 덥고 아주 습한 답답한 온실 같았죠. 알다시피 이렇게 지구가 데워지는 이유는 산업화 이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온도는 약 15도입니다. 20세기 초까지 오랫동안 약 14도 정도를 유지했던 지구온도는 100년 만에 벌써 1도가 올랐습니다. 1도가 더 오르면 16도 이상이 되고 2도가 더 오르면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의 17도로 돌아갑니다. 과학자가 이구동성으로 지구온난화 대신 지구가열, 글로벌 히팅을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환절기 때는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일상생활의 날씨 감각으로는 지구온도가 1도, 2도, 3도 상승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따지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런 비교는 어떨까요? 지구의 얼음이 가장 넓게 돋고 있었던 가장 최근의 빙하기는 약 2만 년 전입니다. 그때 지구온도는 몇 도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보다 불과 5도 정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도였죠. 17도 세상이 되면 지금의 동식물 대부분은 자취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은 앞에서 언급했던 기나긴 빙하기를 견디며 추위에 적응해온 생명체입니다. 지난 500만 년 동안 지구온도가 약 16도를 넘어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17도처럼 더운 지구를 견딜 수 있는 동식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서 2015년 파리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후변화 협약을 파리 협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이 목표치를 1.5도로 좀 더 낮췄습니다. 500만 년 동안 경험한 적이 없는 2도 이상 상승했을 때 지구 생태계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을 걱정한 탓입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도, 즉 약 15.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지구온도를 잡아두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1.5도 이내로 지구온도를 억제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죠. 여기서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1.5도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총 한계가 바로 탄소 예산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탄소 예산은 420기가톤입니다. 즉 인류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420기가톤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인류가 해마다 42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 벌써 남은 양은 378기가톤 밖에 없습니다. 그레타는 바로 이 대목에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남은 양을 다 쓸 때까지, 즉 탄소 예산이 바닥날 때까지의 시간이 9년도 안 남았으니까요. 2028년입니다. 시간이 9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자포자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인류는
지구가 더워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궁리와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폴 호커니 쓴 플랜 드로다운은 전 세계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의 지혜를 빌려서 바로 그런 솔루션을 총망라해 놓은 책입니다. 드로다운은 기후용어로 온실가스가 최고조에 달하고 나서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전기와 열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의 비율이 4분의 1 정도로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어떤 식으로든 다른 곳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하니 일석이조입니다. 플랜 드로다운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태양전지가 햇빛에 반응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여기저기서 이용합니다. 햇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주목받을 발전 방식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를 이야기하면 대뜸 우리나라는 햇빛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같은 반론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서 세계 지도를 펼쳐서 보여줍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계속 선을 긋다 보면 유럽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서울과 비슷한 위도의 나라는 어딘가요? 예상외로 북아프리카 바로 위에 스페인 남부와 서울의 위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을 선도하는 독일은 스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위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운 과학 상식을 확인해 봅시다. 위도가 높을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태양의 고도가 낮을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의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의 양은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즉,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고 험한 산지가 많은 땅은 어떨까요? 언제부턴가 멀쩡한 산을 깎거나 논밭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햇빛으로 만든 전기를 손실 없이 이용하려면 가능한 한 전기를 쓰는 도시와 가까운 곳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붕 있는 건물, 즉 아파트, 연립주택, 빌딩, 공장, 창고, 주차장 등이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국토교통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전 국토에서 1.05%를 차지합니다. 이 지붕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도 대한민국 연간 발전량의 3분의 1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이 바로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나라입니다. 강원도 대관령이나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풍력 발전기는 바람개비를 돌려서 얻는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바람이 약하면 풍력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무조건 세다고 풍력 발전에 좋을까요? 우리나라 겨울바람처럼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면 풍력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중단하고 바람개비만 헛돕니다. 대관령이나 제주도에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된 곳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여러 지역 가운데 연중 풍력 발전에 적합한 바람이 계속 부는 곳이 바로 그곳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세간의 편견처럼 정말 바람이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풍력 발전과 인연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대신에 삼면이 바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풍력 발전 산업은 바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바람이 좋은 곳이 육지보다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는 해상 풍력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남북 협력 시대, 더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면 풍력 발전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남쪽에는 풍력 발전의 최적의 장소가 몇 곳 없지만 북쪽에는 대관령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남쪽에서 풍력 발전기를 생산해서 북쪽에다 설치하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더구나 풍력에너지는 산업으로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풍력발전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산업처럼 고용 유발 효과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골치를 썩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산업이 바로 풍력발전 산업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가 일찌감치 산업 구조조정의 한 대안으로 풍력발전 산업을 육성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에 햇빛, 바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농촌마을에서는 소나 돼지를 키울 때 나오는 가축의 똥오줌으로도 전기를 생산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축의 똥오줌을 버리지 않고서 모아서 썩히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메탄가스의 다른 말이 곧 천연가스입니다. 이 메탄가스, 즉 천연가스를 태워서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증기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증기를 발생하고 남은 끓인 물은 어디에 쓸까요? 많은 곳에서 이렇게 남은 끓인 물로 마을의 난방을 해결합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애물단지였던 가축의 똥오줌을 이용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난방까지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썩힐 때 나오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만들고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인류는 건초, 나무, 동물의 사체 등을 불에 태워서 요리도 하고 난방도 했습니다. 과학기술 시대에 다시 옛날처럼 건초나 나무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자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세계 곳곳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나 핵발전소의 공백을 메우는 당장의 유용한 수단으로 건초나 나무 등 온갖 종류의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앞장서는 독일이나 덴마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비하면 나무나 밀집 혹은 볏짚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을 태웠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적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일이나 덴마크 등에서는 열병합 발전소를 활용합니다. 열병합 발전소에는 터빈을 돌릴 때 필요한 증기를 얻고자 끓인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서 지역 난방, 온수 공급에 사용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만 생산하면 애초 태우는 석탄의 에너지 약 60 내지 70%를 잃습니다. 하지만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 지역 난방, 온수 공급을 동시에 해결하면 에너지의 80에서 90%를 버리지 않고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를 활용하면 나무, 밀집, 볏짚 등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얻겠다고 궁리를 하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이 북적대는 만원 지하철 혹은 만원 버스를 타는 일은 곤욕입니다. 그럴 법하죠. 한 사람은 시간당 35만 줄의 에너지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1초당 1줄을 다르게 표현하면 1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약 100와트짜리 전구가 되어서 세상으로 에너지를 내놓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이 내놓는 체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는 없을까요? 스웨덴 스톡홀름의 중앙역을 오가는 하루 평균 승객 25만 명의 체열은 실제로 난방에 이용됩니다. 스톡홀름 중앙역의 환기 시스템은 이 25만 명의 체열을 모아서 지하 탱크 속에 물을 덮입니다. 데워진 물은 관을 통해서 중앙역 근처 한 건물의 난방에 이용됩니다. 이 건물은 연간 연료 수요량 가운데 3분의 1을 바로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모은 체열을 이용해 대체합니다.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모아서 난방을 하는 기가 막힌 일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 좀 더 남쪽의 프랑스 파리로 가볼까요? 파리 랑비토 지하철역은 출퇴근 시간대에 수많은 통분자의 열기를 모아서 근처 공공임대주택의 난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상적인 성공에 자극받은 이들은 좀 더 극적인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밤중에 사람이 집안에서 방출한 열을 관에 실어 아침 일찍 사무용 건물로 운반하고 낮 동안 사무실에서 방출한 열을 늦은 오후 주택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온기를 주고받으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난방을 해결해 보려는 색다른 시도입니다. 만약 서울의 강남역이나 신도림역에서 이런 시도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기억합시다. 화석연료 시대처럼, 즉 석탄화력 발전소처럼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슈퍼영웅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저마다 장점을 가진 수많은 영웅이 있습니다. 플랜 드로다운은 이런 수많은 에너지가 서로 힘을 모아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고 그 결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동참해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